바다 위에 떠다니는 수많은 배들이 세계 각지에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커피는 남미에서, 향신료는 동남아시아에서, 실크는 중국에서 우리의 식탁까지 도착하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건 불과 500년 전부터였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세계 무역망의 시작점이 유럽의 작은 나라 하나였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포르투갈이 어떻게 세계 최초의 해상 제국을 건설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포르투갈의 탄생은 중세 유럽의 극적인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8세기부터 이베리아 반도는 북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이슬람 세력들의 지배를 받았는데, 기독교 세력들이 수백 년간 이들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벌였죠. 1249년 포르투갈은 남부 알가르베 지역까지 완전히 수복하면서 현재와 거의 동일한 영토 경계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동쪽으로는 카스티아라는 강력한 기독교 왕국이 있어서 더 이상 확장할 수 없었거든요. 육지에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게 된 포르투갈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바다 너머로 돌리게 됐습니다. 1415년 포르투갈이 북아프리카의 항구 도시 세우타를 점령한 것이 해외 팽창의 첫 번째 신호탄이었죠. 세우타를 거점으로 삼아 포르투갈인들은 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을 따라 본격적인 탐험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대담한 해상 탐험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항해왕 엘리케라고도 불리는 엘리케 왕자였어요. 그는 아프리카 대륙이 남쪽으로 얼마나 뻗어 있는지, 그리고 바다를 통해 아시아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몹시 궁금해했거든요. 그의 후원 아래 포르투갈의 선박들은 하나씩 미지의 바다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1419년과 1427년에는 각각 마데이라 제도와 아조레스 제도를 발견했고, 이곳들은 곧바로 포르투갈 영토로 편입됐죠. 그런데 진짜 큰 도전은 보자도르고키였는데, 이 지역은 워낙 거친 바다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1434년 길 에아네스라는 포르투갈 항해사가 마침내 보자도르고를 성공적으로 돌아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리스본의 상인들이 아프리카 무역의 엄청난 잠재력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에서 금, 상아, 후추, 면화, 설탕 같은 귀중한 상품들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때부터 불행한 노예 무역의 역사도 함께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15세기 후반 수십 년 동안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계속 남하했습니다. 1456년에는 카보베르데 제도에, 1460년대에는 기니만에 도달했죠. 탐험하는 곳곳마다 포르투갈 문장이 새겨진 석조 십자가를 세워 영토 소유권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포르투갈 상인들의 진짜 꿈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아로 가는 바닷길을 찾는 것이었어요. 만약 그런 항로를 발견한다면 인도의 향신료를 직접 가져올 수 있게 되니까요. 기존에는 아랍 상인들과 베네치아 상인들이 중동과 지중해를 거쳐 유럽까지 가져오는 복잡한 육로를 이용해야 했는데, 그러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졌거든요. 1488년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아프리카 최남단을 돌아서 인도양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바닷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된 순간이었죠. 그런데 불과 4년 뒤에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서쪽 바다를 건너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어요. 콜럼버스는 스페인을 위해 탐험했기 때문에 새로 발견된 땅들은 스페인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포르투갈과 스페인 사이에 영토 분쟁이 생겼고, 결국 1494년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통해 세계를 둘로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분쟁이 해결되자 포르투갈은 드디어 오랜 수건이던 아시아 항로 개척에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1497년 7월 8일 탐험가 바스코 다 가마가 4척의 배와 170명의 선원을 이끌고 리스본을 출발했어요. 약 10개월간의 힘겨운 항해 끝에 1498년 5월 인도 서해안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왕인 자모린을 만나서 무역 관계를 성립시키는데도 성공했지만, 포르투갈인들이 가져온 상품들을 현지 상인들이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결국 다 가마의 첫 번째 원정대는 거의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1499년 여름 리스본에 도착했을 때는 영웅적인 환영을 받았어요. 비록 수익성은 없었지만 아시아로의 해상 무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줬으니까요. 1500년 페드로 알바레스 카브랄이 이끄는 두 번째 인도 원정대가 출발했는데, 대서양을 건너다가 예상보다 너무 서쪽으로 항해해서 뜻밖의
현재의 브라질 해안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우연한 발견이었지만 토르데시아스 조약에 따라 포르투갈 영역에 속했어요. 16세기 첫 10년 동안 포르투갈은 인도를 거점으로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 다른 지역으로 진출했습니다. 계피와 육두구의 원산지를 발견한 거죠. 이런 향신료들은 워낙 귀중했기 때문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줬어요. 포르투갈 최초의 인도 총독 알폰소 데 알부케르케는 포르투갈에서 동인도까지 이어지는 진 4,000km 길이의 항로를 따라 무역소와 묘세를 건설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무역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 되었죠. 그 직후 포르투갈의 무역 네트워크는 아프리카, 아라비아, 인도, 인도네시아의 해안선을 둘러싼 지역을 포함해서 중국과 일본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주로 평화로운 수단을 통해 무역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시아에 도착했을 때 현지 상인들로부터 상당한 의심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을 단순히 자신들의 영토를 침범한 외국인으로 여겼거든요. 결국 긴장이 고조되면서 포르투갈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무역 활동을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무역과 정복만이 포르투갈 제국의 영역 확대에 기여한 건 아니었습니다. 종교도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리스본에서 출발하는 배들에는 관리, 상인, 선원, 군인들과 함께 보통 예수회 소속의 신부와 선교사들이 소수 탑승했어요. 포르투갈 왕실은 그들이 접촉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토착민들에게 가톨릭 신앙을 전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정책은 엇갈린 결과를 가져왔는데 새로운 정착지를 설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폭력과 강압이 동반되기도 했죠. 포르투갈 제국 초기에는 브라질보다 훨씬 수익성이 높고 접근하기 쉬운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역에서의 무역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럽인들, 특히 프랑스 탐험가들이 브라질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1531년에는 프랑스인들이 그곳에 무역소를 설립하기까지 했죠. 포르투갈의 대응은 신속했습니다. 1532년 주왕 3세가 대규모 식민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선포하면서 브라질을 15개의 별도 영주령으로 분할했어요. 각 영주는 식민지 개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했지만 토지를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있는 사탕수수 재배에 전념한 두 영주령만이 상당한 발전 단계에 도달했어요. 사탕수수는 엄청난 양의 노동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농장에서 일할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들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됐죠. 16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약 410만 명의 아프리카인이 아메리카에서 노예로 팔렸는데 그중 최대 42%가 브라질로 끌려갔습니다. 남미에서 포르투갈의 존재감은 천천히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바히아,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가 모두 16세기 중반에 건설됐습니다. 그런데 1580년 포르투갈 제국 발전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2년 전 세바스티앙 왕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촉발된 왕위 계승 위기 때문에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포르투갈을 침공해서 스스로 왕좌를 차지한 거예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두 왕관과 해외 제국은 이베리아 연합으로 통합됐습니다. 그런데 16세기 후반 스페인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이베리아 이웃과의 연합 결과로 포르투갈도 빠르게 더 넓은 유럽 갈등에 휘말렸습니다. 이 라이벌들은 모두 해외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어요. 특히 네덜란드가 이 시기에 포르투갈의 가장 포괄적인 위협이 됐습니다. 네덜란드는 1581년 스페인 합스부르크 군주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는데 뛰어난 상인이자 해양 탐험가였던 이들은 아시아와의 수익성 있는 무역에 직접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했거든요. 네덜란드와 영국의 상업적 이익은 수라트, 마드라스, 반탐, 스리랑카 같은 아시아 항구의 자리를 잡았고 이는 이 지역 포르투갈 상인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네덜란드가 포르투갈의 무역소와 식민지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식민지 갈등으로 이어졌어요. 1598년부터 1663년까지 벌어진 네덜란드 포르투갈 전쟁에서는 두 유럽 강대국이 식민지 이익이 있는 곳마다 전 세계적으로 전투를 벌였습니다. 포르투갈은 브라질 북동부 같은 일부 지역에서 네덜란드를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아프리카의 황금해안 같은 아시아의 많은 영토를 잃었습니다. 이 갈등의 더 큰 여파는 페르시아만과 일본에서 포르투갈 제국에 더 많은 손실을 가져다 줬어요. 현지 통치자들이 포르투갈의 약화된 지위를 이용해서 각자의 지역에서
포르투갈을 몰아내려고 했거든요. 이런 식민지 영토의 상실로 인해 포르투갈은 스페인 군주제와의 개인적 연합을 끝내게 됐습니다. 그 결과 1640년에 포르투갈 왕정 복고 전쟁이 발발하면서 주앙 4세가 왕으로 선포됐고, 그 시점부터 포르투갈 제국의 모든 측면을 통치할 해외 평의회가 설립됐어요. 그런데 17세기 후반이 진행되면서 포르투갈의 식민지는 계속 쇠퇴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이 한때 포르투갈 제국의 중요했던 영토에서 권력 공백을 채우기 시작했거든요. 영국이 인도에서 가장 지배적인 세력이 되고, 네덜란드가 현재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대부분 브라질만이 제국의 중요한 영토로 남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브라질이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브라질 개발에 대한 관심은 1693년 미나스제라이스 지역에서 금과 나중에 다이아몬드가 발견되면서 급격히 증가했어요. 골드 러시와 이 지역으로의 대규모 이주민 유입이 일어났거든요. 40년 이내에 미나스의 인구는 20만에서 26만 명 사이로 증가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온 이주민들이 도착했고, 광부들이 광산에서 일하기 위해 아프리카 노예들을 데려왔어요. 골드 러시로 인해 포르투갈 왕실의 수입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설탕 산업은 여전히 주요 부의 원천이었지만 포르투갈 제국은 이때까지 이전의 명성과 부의 일부를 되찾았어요. 그런데 1755년 리스본 수도를 강타한 파괴적인 지진이 결국 포르투갈 식민지 야망의 종말이 시작되는 신호가 됐습니다. 이 자연재해는 제국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줬을 뿐만 아니라 4만 2천에서 6만 3천 명에 달하는 인명피해로 포르투갈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약화시켰거든요. 18세기가 진행되면서 혁명의 물결이 대서양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북미에서 시작해서 13개 식민지가 1775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고, 이는 다시 1789년 프랑스 혁명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포르투갈 제국은 곧 이 현상을 직접 경험하기 시작했는데, 불만의 분위기가 가장 큰 식민지인 브라질로 퍼졌어요. 남미 영토 내에서 식민지 통치를 벗어나 자결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1808년은 섭정 주왕 1세가 이끄는 포르투갈 왕실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테의 포르투갈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리스본을 떠나기로 결정한 중요한 해였습니다. 7년 후인 1815년에 브라질은 더 넓은 포르투갈 연합왕국 브라질과 알가르베스 내의 왕국 지위로 승격됐고, 수도가 리스본에서 자체 도시인 리우데자네이루로 이전되는 전례 없는 영예를 목격했어요. 이로 인해 브라질 내에서 독립에 대한 감정이 더욱 고조됐습니다. 왕실이 포르투갈로 돌아간 지 1년 만에 리우에 남아있던 주왕 6세의 넷째 아들 돈 페드로는 1822년에 자신을 브라질의 새로운 독립제국의 황제로 선언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포르투갈 제국은 이전 모습의 그림자로 남게 됐어요. 이제 아시아의 몇 개 전초 기지와 아프리카의 앙골라와 모잠비크 영토로만 구성됐거든요. 19세기 나머지 기간 동안 포르투갈은 제국의 남은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 남부 아프리카에 집중했고, 대륙 양쪽에 있는 두 식민지를 서로 연결하기 위한 제안이 곧 이뤄졌습니다. 핑크맵으로 알려진 이 프로젝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된 영국에게는 매우 불쾌했습니다. 카이로에서 케이프타운까지 뻗어있는 아프리카 전역의 식민지를 연결하려는 자체 정책에 직접적으로 위배됐기 때문이거든요. 영국은 1890년에 핑크맵 정책을 종식시키라는 최후 통첩을 포르투갈에 전달했고, 이는 이후 포르투갈의 식민지 야망을 되살리려는 모든 시도를 종식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 무대에서 굴욕을 당하면서 군주제에서 포르투갈 정부의 약점이 드러났어요. 이는 1908년 2월 1일 국내에 성장하는 공화주의 운동이 기회를 감지하고 카를루스 국왕과 루이스 필리페 왕자를 리스본에서 암살하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마누엘 2세가 즉시 왕위를 계승했지만 2년 후인 1910년에 군주제가 전복되고 포르투갈이 공화국으로 선언됐어요. 포르투갈 제국의 지속적인 약화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독일 제국에 의해 더욱 악용됐습니다. 독일은 인근 포르투갈 식민지인 앙골라와 모잠비크를 희생시키면서 아프리카에서 영토와 영향력을 확장할 계획을 세웠거든요. 포르투갈은 1916년까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전쟁 노력의 상당 부분을 프랑스에서 싸우는 연합군에게 물자를 공급하는 데 쏟았습니다. 그러나 포르투갈은 잃어버린 모든 영토를 되찾았어요. 전간기에는 포르투갈에서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불안정한 공화정부를 1933년 에스타두 노보라고 불리는 우익 정권으로 교체했습니다. 새로운 행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중립을 지키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해외 제국의 잔재를 보존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유럽 제국주의에 대한 태도가 점차 변화했고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 해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의 독립을 승인하면서 포르투갈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큰 압력을 가했지만 포르투갈은 여전히 그렇게 하기를 꺼렸거든요. 1947년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독립을 확립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쟁점이 생겼습니다. 포르투갈령 고아, 다만, 디우 지역은 새로 독립한 국가에 가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결국 1961년에 인도군이 이 지역에 진입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식민지의 독립을 승인하기를 꺼려한 나머지 1961년부터 1974년까지 포르투갈 식민지 전쟁이 발발했어요. 이 기간 동안 많은 아프리카 독립운동이 더 넓은 냉전의 일환으로 소련의 지원을 받았고 그 결과 게릴라전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전쟁의 비용과 인기 없음이 커지면서 카네이션 혁명으로 알려진 에스타두 노보 정권에 대한 또 다른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1974년 4월 25일 신정부는 해외에서의 적대 행위를 신속히 종식시키고 군대를 철수하여 식민지들의 독립을 인정하는 절차를 시작했어요. 앙골라와 모잠비크가 1975년에 독립을 선언했고 동티모르와 포르투갈 정부도 마침내 인도에 있는 이전 식민지들을 인도 국가의 일부로 인정했습니다. 주권 이양을 거친 포르투갈 해외 영토의 마지막 부분은 1999년 12월 20일에 중화인민공화국에 넘겨진 마카오였어요.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해상 및 상업 제국 중 하나가 공식적으로 종말을 고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조레스와 마데이라의 영토는 현재 포르투갈의 자치지역으로 통치되고 있지만 포르투갈 제국의 유산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어요. 약 2억 6천만 명의 사람들이 포르투갈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초기 해상 탐험가들이 확립한 바닷길의 뿌리가 5세기 동안 세계 무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유산일 겁니다.